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회 역시 우리나라 지폐의 인물 알아보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만원권의 주인공이신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 역대 임금 중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항상 1등으로 꼽히시는 분이 아마 세종대왕이신 것 같습니다. 건국 초기에 조선을 몇 단계나 업그레이드해서 사실상 조선이 5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조선의 어떤 기틀을 만드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늘이 우리 민족을 그야말로 예쁘게 봐주셔서 내려주신 그런 왕이신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존경도 많이 받는 분이라서 초등학교마다 동상도 세우기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세종대왕의 이름을 많이 갖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세종시, 세종대, 세종로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해군 군함에도 세종대왕 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만원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한 후 거의 약 한 40여 년 동안 그 최고액권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죠. 물론 5만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이후로 그 최고액권의 자리를 내놓긴 하셨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지폐로서의 위치는 아직도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만원권 지폐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원권의 앞면부터 보시면 만원권의 앞면에 그려져 있는 분은 당연히 세종대왕이시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 역시 상상으로 그려진 상상화입니다. 이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은 지금은 돌아가신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렸습니다. 김기창 화백은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 군국주의를 좀 찬양하는 그런 그림들을 다수 그리기도 해서 친일파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 때문에 친일파가 세종대왕의 얼굴을 그렸네 하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전뿐이라도 임금쯤 되면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초상화, 그러니까 어진이라고 그러죠. 이 어진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세종대왕의 어진은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효령대군이나 아들이었던 세조, 이분들의 어진은 사실은 남아있는데 이 세종대왕의 어진이 안 남아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성계죠. 이성계를 비롯해서 형제였던 효령대군, 그리고 아들인 세조의 얼굴, 이 세 명의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생긴 이런 얼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 영정으로 그려진 세종대왕의 얼굴은 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작가의 사심이 조금은,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꽤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야사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세종대왕의 얼굴은 좀 무서운 얼굴이라고 하더군요. 등치도 적지 않고, 그리고 약간 어찌 보면 조폭 보스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면 이 세종대왕의 모습 뒤로는 동글동글한 산이랑 계곡이 좀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죠. 이 그림은 원래는 1월 오봉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병풍으로 그려져서 왕의 뒤에 항상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그런 그림입니다. 원래 이 1월 오봉도를 보면 산, 계곡, 그리고 나무, 그리고 해, 달, 그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끔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는 좀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왕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런 1월 오봉도를 뒤에 깔았다는 얘기는 세종대왕이 임금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오봉도 위로는 흐릿하게 고호처럼 뭔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대충 이거 보고 야 이거 훈민정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고
사실 이건 이제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인데요. 그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한글의 어떤 활용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활용 예제로 이렇게 작성된 어찌 보면 이제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앞면을 간단히 보고 이제 뒷면을 이제 보게 되면 뒷면에 보면 이제 큰 원형 기구 같은 게 이제 눈에 이제 확 들어오죠. 이게 바로 조선시대 천문 관측 기구인 그 혼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천이는 세종대왕이 만든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장영실이랑 같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혼천이도 있긴 한데, 이 지폐에 그려져 있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송희영이라는 천문학자가 만든 태엽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자동 혼천이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든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름 하이테크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혼천이 옆에 있는 것은 현재 지금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천체망원경인데요. 이 보현산 천문대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천체망원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의 그 천체 관측 기구랑 이 짝으로 해서 최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천체 관측 기구를 이제 그려놓게 된 거죠. 뭐 이제 다 봤느냐 하면 이제 아직 하나가 더 남았죠. 이제 혼천이하고 천체 망원경 뒤편으로 흐릿하게 이제 작은 점들이 이제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 그림이 이제 살짝 보이죠. 맞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별들의 모양을 그린 천문도인데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그 조선시대의 천문도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과학문화재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보로 지정된 그런 문서이기도 하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만원권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이제 모두 살펴봤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종대왕 이 양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이제 1397년 태조 6년이 되는 해에 태종과 원경왕후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셋째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이제 태종의 아들이 이제 1, 2, 3, 1, 2, 3번 첫 번째 1, 2, 3번은 이제 모두 어려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6째가 맞죠. 그리고 이제 막내도 아닌 게 밑으로 이제 나이차가 이제 꽤 나는 늦둥이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령대군인데, 이 성령대군도 워낙 이제 어려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종대왕 하면 위로 이제 양녕대군, 효령대군 이렇게 이제 두 명의 형을 둔 막내였다라고들 이제 말을 많이 하죠. 뭐 좌우지간 어쨌든 이제 본명은 이 세종대왕의 본명은 도였는데, 드라마에서 이제 자주 소개되어서 그런지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사실 이제 워낙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드라마에서조차도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라고 하면 좀 재미를 위해서 아무리 이제 주인공이라고 해도 조금 좀 인간적인, 어쩔 때는 조금 좀 깨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세종대왕이라고 그러면 이제 감히 그렇게 이제 연출하는 것 자체가 좀 실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어찌 보면 뭐 신앙에 가까운 그런 존경심, 뭐 국민들한테 이제 그런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드라마도 좀 나름대로 이제 신세대 스타일로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석규 씨가 연기한 뿌리 깊은 나무에서의 세종대왕이 뭐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종대왕의 생일은 음력으로 이제 4월 10일입니다. 요게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5월 15일이 됩니다. 그렇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그 세종대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그래서 정했다는 이 사실을 아마도 이제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이 태어났을 시점에는 사실 이제 따지고 보시면 이게 사실 왕위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멀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 이성계가 아직도 이제 왕위에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방원은 이성계의 이제 오남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왕까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위치가 좀 그랬겠죠.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왕자의 난을 통해서 갑자기 아버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세종대왕의 나이가 4살이 됩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왕자 대우를 받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왕위와는 좀 거리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고륙상쟁에 참극을 해치고 이 왕위에 오른 태종은
사실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아들들만큼은 나름 좀 순리대로 왕위를 이제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음 왕위는 당연히 어떻게든 그 장자였던 양녕대군이 이어받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녕대군이 조금 엇나가도 어찌 보면 약간 부족한 듯 보여도 웬만하면 왕위를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양녕대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때 어떤 동생의 뛰어남을 눈치채고 이제 왕위를 이제 자기가 양보를 하고 그런 어떤 그 호탕한 심성의 자유인 뭐 이런 같은 이미지로 이제 많이들 그 회자되고 있고 또 뭐 기억도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왜곡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양녕대군은 그 당시에 뭐 나름 완전히 개망나니 수준 뭐 이 정도였던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제 뭐 사실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뭐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양녕대군이 정말 뭐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양녕대군의 그 사람 됨됨이가 별게 조금 그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내 동생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이제 세종대왕 뒤로 성녕대군이라는 이제 동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녕대군은 이제 아주 어려서 이제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금방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세종대왕 그러니까 이제 충녕대군은 동생의 옆을 지키며 간호도 하고 뭐 이랬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양녕대군은 뭐 동생이 그렇게 아플 때에도 사냥 다니고 술을 마시고 뭐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이제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게 이 단종을 살려놓으면 이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상소를 올린 것도 바로 이 양녕대군이죠. 게다가 이제 세자 자리를 충녕대군에게 물려주고 나서 사가로 나와갖고 이제 살고 있을 때 자신의 그 아들의 첩이 워낙 좀 이뻤는지 되게 이쁘다고 그걸 이제 아들한테 뺏어버리죠. 이 정도 되면 이거 뭐 나름 영혼이 자유로운 인간이다. 뭐 이런 뭐 자유로운 이것도 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사실 역사라는 게 만약이라는 이제 가정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정말로 만약에 이런 인간이 만약 그 태종의 고집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다. 세종을 제끼고 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조선의 역사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사실 양녕대군이 이제 뭔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포장된 것은 선조 때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제 포장이 시작이 되면서부터인데 이거 이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이후부터 꾸준히 이 양녕대군의 그 행동을 나름대로 이렇게 칭송하는 느낌의 기록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면서 결국 이제 완전히 좋은 이미지로 완전히 이렇게 굳히게 되죠, 이미지를. 그리고 근데 요때쯤 이제 둘째 형 효령대군이 스님이 되었다는 근거 없는 기록들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양녕대군이 이제 세자에서 잘리면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둘째인 효령대군이 이러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니까 양녕대군이 와서 야야야 어차피 아버지는 말이야 이 셋째인 충녕을 찍었기 때문에 야 김칫국 마시지 말고 애진작에 포기해. 그래서 이제 낙담한 효령은 출가해서 중이 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추후에 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불교를 부정하면서부터 출발한 이 조선의 왕자가 중이 된다는 거 이거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그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창업 공신이면서 나름 뭐 포악이란 단어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강성이었던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자기 아들이 중이 된다고 하면 이거 가만히 그 성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마 자기 아들이 중이 된다고 하면 정말 그 성격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물론 효령대군이 이제 불교에 심취했다는 것은 뭐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양녕대군이 이제 폐쇄자가 되기 이전부터 그랬던 거고 왕위를 이제 동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절에 가고 이랬다는 얘기는 다 꾸며낸 얘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나름 이 개망나니 같았던 이 양령의 행동을 이게 뭐 보다 못한 이 태종이 드디어 이제 세자의 자리를 바꿉니다. 이때 이제 충녕대군의 나이가 21살. 그러니까 이제 충녕대군은 이제 세자가 된 후 바로 이제 한 달 만에 바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종은 양령을 쫓아내면서 바로 이제 충녕을 왕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세종대왕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이 세종대왕은 사실은 고려인이 아닌 그 조선인으로서 출생신고를 한 첫 번째 왕이 되고 또 평화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또 첫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이제 조선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면서 당시 그 조선의 시스템을 몇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게 뭐 과학, 군사, 입법, 경제, 천문, 심지어는 뭐 농사 짓는 것까지 세종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근데 사실상 이 조선이 500년 동안 지탱하기 위한 그 원동력,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이 세종대왕이 모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종대왕의 업적이야 뭐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제가 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서 역시 그 한글 창제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정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을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한글 창제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글이야말로 세계 이제 어느 문자보다도 과학적이고 뛰어난 문자이죠. 우리 문자를 이제 대놓고 자랑질하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저는 뭐 사실 한글만큼은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글은 이제 창작자가 확인된 문자 중에서 한 나라의 어떤 공용어가 된 그런 유일한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조라고 불리울 만한 문자도 없이 완전히 순전히 우리 민족만을 위한 문자가 바로 이 한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의 그 정보화 시대에도 딱 맞게끔 표 문자이고 분절 문자라는 것은 이거 뭐 대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표현 문자 이제 영어만 하더라도 이게 뭐 철자하고 발음이 좀 다른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뭐 묵음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하지만 이제 한글은 그런 거 이제 거의 없죠. 뭐 적힌 대로 그냥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배우면 오후에 읽을 수 있는 문자. 뭐 그래서 뭐 아침 문자라는 별명까지도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한글입니다. 이 한글이 이제 위대한 문자라는 거 이건 뭐 우리만 떠드는 게 아니죠. 사실 저만 떠드는 것도 아니고 이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유명한 해외 과학 잡지가 있죠. 거기 이제 예전에 한글을 소개하면서 The World Most Rational Alphabet이라고는 표현을 이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는 뭐 이런 뜻이죠. 우리 한글 뭐 역시 분명히 이제 자랑할 만합니다. 보통 이제 한글은 세종대왕이 이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서 만들었다. 이렇게들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역시 이 또한 이제 사실은 아니죠. 한글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에 집현전의 그 수장이 바로 최만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최만리라는 양반은 훈민정음 창제 후에 바로 이제 반대 상소를 올린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죠. 근데 만일 이제 집현전 학자들하고 세종대왕이 이제 같이 연구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걸 뒤에서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다. 뭔가 이제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 그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봐야 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이제 성산문이라든가 정인지 같은 양반은 세종대왕이 이제 그 훈민정음을 연구할 때 그 참고 자료를 좀 찾아온다든가 뭐 이런 이제 좀 그 허드렛 일을 좀 주로 담당을 했고 결국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해설서를 이제 제작하는 작업 정도에만 참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뛰어난 지적 산물의 경우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동 작업 혹은 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식이 축적되어 오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뭐 뉴턴의 업적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갈릴레오가 없었다면 뭐 불가능한 얘기고 뭐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맥스웰의 이제 뭐 전자기장 이론관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 훈민정음이야말로 순수하게 한 개인의 천재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글 창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세종대왕은 어린 시절부터 워낙 이제 책을 엄청나게 이제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사서삼경 뭐 이런 유학 경전뿐만 아니라 음악, 뭐 미술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정말 잡학다식한 분이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없었던 태종은 이런 그 잡학에 빠지는 충령을 뭐라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책도 구해다 주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어학이라든가 의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계속 두셨던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한글이라는 선물과 함께 이 세종대왕이라는 뛰어난 왕을 얻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이 양녕대군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세자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던 덕에 이 충녕대군 이분 자체는 어려서부터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여러 책을 또 이것저것 뭐 온갖 잡학다식한 뭐 이런 잡스러운 책들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양녕대군이 이제 나이 들면서 또 개망난 짓을 벌여갖고 결국은 이제 세자 자리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충녕대군이 이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아마 양녕대군이 약간은 뭐 괜찮았다면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아주 막장은 아니고 뭐 그저 그런 나름대로 평균 정도의 수준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태종에 의해서 다음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아마 매우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위대한 업적이었던 한글이 당시의 기록에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한 나라의 언어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니만큼 워낙 이제 간단한 연구도 아니었을 텐데 뭐 기간도 사실 당연히 이제 오래 걸렸겠죠.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지는 이런 기록에 대해서는 세종대왕이 이제 다 만들었어, 한 번씩 봐봐 라고 이제 조종 대신들에게 말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43년 세종대왕의 나이 45세 12월 30날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월 30일이면 이제 그해 결국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뭐 신년 제사며 뭐 휴일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엄청 바쁠 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냥 한 줄 쓱 끼워 넣는 수준으로 한글이 이제 만들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거기에 보면 제사에 쓸 향이랑 충문을 뭐 전했다 뭐 이런 그 소소한 일정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대충 보고 넘겨 뭐 이런 느낌 뭐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조종 대신들이 결코 요거를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뭐 개 같은 글자가 뭐 갑자기 왜 왕이 이 짓을 해? 이렇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당시 집현전의 그 수장이었던 이 최만리가 나서서 반대 상소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만리가 이제 상소를 올린 것이 그 다음 해에 2월 20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된 후로 약 5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나름 이제 세종대왕이 들이민 한글도 좀 살펴보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의견도 협의를 하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상소를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소문은 당시 그 조선 양반층,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기득권층의 의견 혹은 이제 지적 수준, 어떤 뭐 시대 의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 상소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더불어 이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그 잡아내지 못한 훈민정음 창제 배경에 대한 비밀도 한두 가지 정도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상소문의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말리의 그 한글 반대 상소문은 총 6개의 조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일단 뭐 장황합니다. 그래서 뭐 임금에게 아무래도 임금에게 이제 직접 올리는 글이다 보니까 나름 이제 격식도 맞춰야 되고 뭐 어투도 좀 조절해야 하니까 뭐 당연하겠죠. 혹시나 그 원문이 이제 궁금하신 분은 한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 뭐 저는 이제 앞뒤 뭐 인사말 뭐 미사려고 이런 거 다 빼고 그 본론만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조.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 중국의 언어와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거를 중국이 알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살짝 이제 사대주의에 물든 살짝 또 아니죠. 상당히 이제 그 사대주의적인 사상이죠. 이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지식층들의 수준이 뭐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당시 동남아의 패권을 이제 중국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조 이 몽고나 여진에도 다 그 나라 문자가 있지만 이거 다 오랑캐 문자들 아니냐? 여기에 뭐 오랑캐 글자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임금이 만든 글자 보고 이거 뭐 잘해봐야 오랑캐글 결국 이제 오랑캐글 아니냐? 이건데 이건 뭐 사대주의를 넘어서 임금의 능력, 그리고 임금을 이제 상당히 무시하는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넘어가고 이제 3조. 이 3조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좀 약간 좀 그 섞여 있는데 하나는 이제 2조 앞에 얘기했던 거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제 이두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 이두를 쓰면 되는데 왜 또 굳이 쓸데없이 이제 한글을 또 만들어 가지고 골아프게 만드냐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뭐 한글 이렇게 해봐야 이두보다도 못하 뭐 이두나 뭐나 뭐 도끼인 객낀인데 여기서 아마도 이제 세종대왕이 슬슬 이제 뚜껑이 열리지 않았나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두라는 문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두라고 하면 이제 다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설총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뭐 정확히 어떤 문자인지는 아마도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뭐 이두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을 발음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제 한자를 대신 가져다 쓴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어하고 그 우리나라 말의 이제 어순이 좀 틀리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적기가 사실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 이제 글자는 없고 그리고 어순은 이제 우리나라 말대로 하고 뭐 이러고 싶으니까 이제 글자는 발음이 좀 비슷한 한자를 쓰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조사, 뭐 부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적어 뒤에 오는 이제 뭐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갑을 할 때 을자를 놓고 근데 이제 그 을자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그 을자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쳐서 이건 뭐 뜻에 상관하지 말고 발음만 생각해라 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게 뭐 사람마다 그 어떤 거를 뽑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느냐 이 기준도 틀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섞여서 이제 나오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배우기도 좀 쉽지 않고 어차피 또 한자도 또 외워야 되고 뭐 그때 이걸 갖고 뭐 한글이 이두보다 더 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어찌 보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갖다가 이제 뭐 끼워 맞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3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3조의 나머지는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따위 쉬운 글자들이 이제 통용이 되면 누가 어렵게 이제 성리학을 공부하려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거, 이거는 쉬워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왜냐하면 이제 뭐 개나 소나 뭐 관직에 나올 수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이제 자기들 그 기득권층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이제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조가 이어지는데 4조는 이제 한글이 보급된다고 해서 백성들이 옥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형옥의 공평함은 어떤 옥리들이 이제 처리하는가에 달려있지 뭐 문자를 알고 모르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세종대왕이 왜 후민정음을 창제했는가의 그 본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민정음 그 언해본 서문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어여삐 여기어 새로 28자를 맹그노니 사람마다 헤어 쉽게 니겨 나로씀에 편안코조 할 따름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세종대왕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백성들이 이제 어려운 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그 자신의 주장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신 거죠. 자, 현대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봐도 이 법이 전 국민에게 이제 확실하게 공표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민권이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 어떤 나라의 법을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생각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층이 아닌 일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제 왕정 국가의 임금의 생각이라고는 그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걸 생각하면 요즘도 이 법조인들의 그 판결문들을 보면 이게 뭐 어떨 때는 한국말인지 어떤 뭐 나름대로 그들만의 언어인지 하는 것도 이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친다를 뭐 경료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뭐 부존재한다 라던가 뭐 좀 요상한 표현들이죠. 사실 이게 초기에 우리나라 이제 법전이 한자하고 이제 일본 법전들을 이제 베껴 만들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그래야 폼이 나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것 좀 그 세종대왕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는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과 이 훈민정음의 창제 의도가 이 세계 만방에 알려진 뒤로 이 서구의 그 인문학자들이 그 평가할 때 플라톤 자신도 주장했었긴 하지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좀 실현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 철인 정치가 이미 500년 전 조선 땅에서 구현되었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진실로 이 세종대왕은 나라의 어떤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백성의 안위를 생각을 했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 봉사한 그런 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세계 만방에 자랑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5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조. 아, 국정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거 만든다고 맨날 온천 다니고 그러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뭐 살짝 생뚱맞기도 한데 이 조항에서 이제 우리는 그 훈민정음의 창제의 비밀 하나를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해드리면 이 조선왕조 실록은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방대하고 엄청난 양의 자세한 그런 역사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자세한가 하면 이게 실록을 적는 사관이 거의 뭐 스토커 수준으로 왕을 뒤를 이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태종이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이제 말에서 떨어졌는데 아, 이거 좀 쪽팔리죠. 쪽팔리고 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관한테 야야 이건 좀 적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관이 실록에 이제 적기를 모월 모일 임금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나한테 와서 이건 적지 마 라고 말했다라고 요런 것까지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자세했는지 이 같은 시기 중국에서 쓰여진 역사서보다도 그 분량 면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뭐 땅덩어리로 보면 이제 몇십 분의 1, 뭐 이게 뭐 몇십 분의 1도 아니죠. 뭐 몇백 분의 1 되나? 어찌됐든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에서 기록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사실이죠. 이게 뭐 오죽하면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적 기록의 교차 검증 자료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 조선왕조실록의 그 상세함과 방대함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을 대충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스토커 사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 세종대왕이 이제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정말 전혀 전무하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비밀이 이 5조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제 30대 후반부터 비만하고 이제 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제 매일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서 중구장창 이제 책만 뒷답하고 연구하고 당연히 이제 살찔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눈도 당연히 나빠졌겠고. 뭐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제 고기를 엄청 이제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평생 하루 5시간 이상을 이제 주무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봐서는 이거 뭐 건강하고는 이제 뭐 거의 담을 쌌던 그런 분이 아니셨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40살이 되어서부터는 대부분의 이제 정무를 한참 이제 그 후계 수업을 받고 있었던 당시 세자였던 문종에게 이제 떠넘기고 그 몸이 좋다는 이제 운천으로 자주 이제 휴양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온천에서 한글의 연구를 아주 이제 세게 진행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궐에 있으면 사관들의 눈을 피할 수도 없었는데, 사실 뭐 온천이라 그러면 이제 홀딱 벗고 이제 온천욕 한다는 건데, 설마 이제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사관이 따라다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경 안 쓰고 나름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짱구를 굴리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바로 이 최만리라는 양반이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동안 이제 뭐 맨날 몸이 안 좋다고 이러면서 온천 많이 댕기고 다니셨는데, 이건 뭐 가서 휴양은 안 하고 이딴 거나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또 딴지를 건 거죠. 여기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거의 이제 열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조에 가서 이제 한 방방 날리시는데, 여기 6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위를 이을 세의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또 쓰진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 이제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세종대왕만큼이나 나름 엄청나게 이제 뛰어난 분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문종이 이제 일찍 돌아가신 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한민족, 우리 민족 전체에게도 어찌 보면 엄청난 불행이었던 게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깡패 같은 이제 세조도 문종이 이제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이제 찍소리 못하고 그러고 이제 짱박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세종 말년에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 창제에 온 힘을 이제 기울이고 있었을 시점에 세종대왕의 이제 업적을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신 것도 사실 세자 시절의 이 문종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종은 이제 세종대왕 사후에 3년상을 지낸 이후에 이제 급격히 이제 건강이 이제 악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좀 이른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워낙 반듯하신 이 문종이 이 3년상을 FM대로 지내셔서 아마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 6조에서 당시 세자였던 문종 역시 어찌 보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한글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이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만리는 세종에게 그 되도 않는 글자를 만든다 치고 말이야, 한창 그 공부해야 될 세자에게 딴짓이나 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든 거죠. 여기서 이제 세종대왕, 우리의 세종대왕님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딱 돌아버리게 됐을 겁니다. 이게 뭐 중국에 대한 뭐 어떤 사대주의 뭐 이런 거 뭐 좋다 이거지.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국제 정세와도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공들여서 이렇게 만든 글자를 갖고 이게 뭐 오랑캐 그리려는 둥, 뭐 이두보다 못하다는 둥, 뭐 이러고 이제 그동안 왜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몰래 만들었느냐. 그리고 뭐 애들 교육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뭐 이렇게 자꾸 씹으니까 이게 따시리가 어찌고 보면 이게 왕권 국가에서 신하가 이렇게 이 정도로 딴지를 건다는 거 이게 좀 웃기는 얘기죠. 어찌 보면 어찌 됐든 이 세종대왕 이제 열을 받으셔가지고 당연히 이제 한마디 하셨겠죠. 이제 뭐 야 니들이 뭐 글자가 뭔지를 알아? 그리고 말이야 사성, 칠음, 이 자모 몇 개인지 뭐 니들이 알고 있냐? 뭐 그리고 또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야 책 읽다가 만들어낸 건데 내가 뭐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뭐 사냥을 하고 댕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술을 먹고 댕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니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시면서 이제 당시 상소를 냈던 대신들을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의금부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가둬버리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어지간하면 좀 봐주고 뭐 허허거리고 이제 웃어 넘기셨던 그런 양반이 완전히 이제 분위기 열 확 받으신 거죠. 물론 이제 가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다들 이제 훈방 조치하고 이제 뭐 다 내보내기는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평소와는 워낙 이제 다른 이런 세종대왕의 모습에 완전히 이제 쫄아버린 이 대신들이 이제 대부분 다 사직서 내고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최만리 역시 이제 사직을 하고 낙향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뒤에 1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죠. 근데 사실 뭐 최만리 이 양반 솔직히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제 대충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지 집현전 대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괜히 이제 총대 맸다가 그 인자하신 세종대왕한테 완전히 이제 찍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대대손손 지금까지도 완전 수구 꼴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한글의 위상이 떨어질 일은 뭐 절대 없을 테니까 이 최만리에 대한 이 평가도 절대로 이게 뭐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나름대로 불쌍한 양반이죠. 그래도 어찌 보면 집현전 대빵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뭐 나름 한 시대를 풍미한 대단한 양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막판에 한 방에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 완전히 그냥 한 방에 작살이 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별로 이제 환영받지 못하면서 창제된 훈민정음은 3년 정도가 지나서 집현전에서 이제 만든 그 해례본이라는 해설서와 함께 1446년에 이제 전국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공표일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음력 9월 상순이다 라는 이제 기록만 남아 있는데, 음력으로 이제 1446년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10월 9일이 됩니다. 즉 한글날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 만원권 집회의 주인공 세종대왕,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업적인 한글 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로 예약해서 이렇게 뭐 설명한다는 게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시도죠. 저도. 근데 다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세종대왕이 이야기 중에서 뭐 나름대로 외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만 정리했다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지난번에 이제 5,000원짜리였지만 10,000원짜리 한 장 용돈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별 고마움 없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공기와 물처럼 쓰고 있는 이 한글이 이 세종대왕의 노력과 고민 끝에 만들어낸 정말로 하늘이 우리 한민족을 어여삐 여기시어 내려주신 선물과도 같다는 사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